3단계 접근법. 이 3단계 접근법이 뭐냐면, 현재 있는 탈근대 시대에, 불교가 또는 영성사상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계, 지금 세상을 읽는 방법의 가장 뭐랄까, 간략한 어떤 시스템 하나를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인류는 전환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폭풍을 몰고 온다는 예화로 잘 알려진 카오스 이론의 선구자, 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 등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대화로 인한 지식에 대한 재통합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1979년에 새로운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래로 이 책은 곤충학에서 문학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명학자들 간의 놀라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학서들 간의 충종인 존재와 생존 간의 투쟁은,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근대적인 과정이죠. 그죠? 독립적인 주체로 남아있다는 거죠. 생성은 그런 주체가 어딨냐? 생성의 과정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투쟁이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이 새로운 종합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상식이 거의 됐는데, 이게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려는 한국 교육과정 개편 여력도 이러한 역사 변화를 뒤따라가는 노력이 일환이겠죠. 고전 과학에서는 사실은 시간에 무관한 법칙들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변하는 현상의 뒤에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었죠. 과학 실험들은 사실들을 충실하게 관찰하거나 현상들 사이의 경험적 연과 관계를 찾으려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론적 개념, 그러니까 틀이 원래 진리가 있었으니까 그 관찰 사이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했던 거죠.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그 예상한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실험 결과가 그게 합치하는지,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였다니까요. 진리가 원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맞는 예상한 틀이 있었고 그 틀에 따라서 그 실험 결과를 찾은 거죠. 근데 3세기 전에 과학이 시작한 자연과 이러한 대화 이렇게 해봤더니 그 다음은 죽어있는 수종적인 자연을 전제로 했다는 거죠. 자연을 대하는 시각이 다중성, 시간성, 복잡성 등에 관해 급격히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과학은 기계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연도 기계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자동 조직체, 기계로 본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다원적인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운동과 같이 결정적이며 가역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주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죠? 공을 던지면 가속력이 붙어 날아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가역적인 과정,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미래로 가는 그리고 가역적인 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특별한 방이 보자는데 세상에는 그러니까 시간의 방향성을 말하는 걸 비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뒤로 못 가는 거,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기존의 지금까지의 과학인 거죠. 그런 거 존재하고 있어요. 물과 알코올 같은 두 가지 액체를 서로 접촉시키면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이 앞의 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섞이게 되죠. 그 반대 과정, 즉 혼합물이 자발적으로 순수한 물과 알코올로 분리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건 비가역적 과정인 거죠. 화학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 이거는 비가역적 과정. 그러니까 과거로 섞어놓은, 그러니까 물과 알코올을 섞었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영화 같은 데 나오죠. 비가역적인 거. 과거로 돌아가면서 싹 뒤로 가는 거. 근데 이렇게 고전 과학이 영속성을 강조하던 거죠. 그러니까 갔으니까 쭉 앞으로 가니까 계속 영원히 앞으로 가는 거죠. 영원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변화와 진보를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했던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
도덕 법칙을 본다는 거 감탄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칸트의 마음을 채워주던 그런 궤적이 더 이상 하늘에 없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은하, 폭발하고 쪼개지는 은하계, 함정에 빠뜨린 모든 것들을 비가역적으로 먹어치우는 블랙홀들. 이건 좀 이상한 비가역이잖아요. 없어지고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블랙홀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상한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역적인 것도 있고 비가역적인 이게 막 공존하고 있는 그렇게 복수적인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상한 세계에 대한 합치적인 기술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지만 둘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두 개념인 존재와의 생생 간의 간격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적인 사회가 갖고 있던 존재를 기반으로 했던 근대적인 사상과 그 다음에 탈근대적인 생성의 간격이 어떻게 메워야 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존재의 세계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과 알코올을 섞으면 그게 섞인 대로 그대로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살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는 재난이라기보다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선과 서구의 아방가르드의 정신의 역설적인 노력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아방가르드라는 것 자체가 전위죠, 전위. 전위의 행위자는 기존의 관습을 파괴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죠. 전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인상파라는 게 일본의 회화를 학습해서 한 거고 피카소가 아프리카의 문화를 하고 서구의 문화에다가 그다음에 그 서구의 문화의 기본 관습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이미지즘과 에즈라 파운드가 인용한 일본의 하이쿠, 그다음 중국의 율시 등 그런 걸 통해서 이 아방가르드 문학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방가르드 문학이 선진적이긴 하고 전위적이긴 했지만 사실은 기존의 문명을 폐기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문학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유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칼리니스쿠스가 모더니즘의 다섯 얼굴, 모더니티,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듯이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잘 알려졌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그죠? 근대성의 파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이거에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은 자신의 기반인 형이상학적 존재, 데리다의 용어를 빌리면 로고센트리즘이죠. 로고스 중심주의. 자체를 포기하지는 못해요. 서구 문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걸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서구 문명을 비판을 해도 결국은 이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인지 무와 공 등 핵심적인 동양 정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융합의 길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난경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로고스 중심주의는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우와 공을 하는 동양 정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융합의 길이 나오는데 이런 난처한 하나는 포기했는데 다음 건 아직 안 온 거죠. 이런 난경의 현실 속에서 난처한 경지죠. 아방가르드 문학 정신이 선불교의 정신과 역설적으로 융합한다면 그죠? 뉴턴적인 고정과학이 기초하는 존재의 가역적인 형이상학을 상반되는 비가역적인 카오스 생성 이론과 공존시키거나 합치시키려는 노력을 이거 두 개를 유의미하게 그 두 개 그 과학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돼요.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면 시와 세계가 전개할 수 있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 중 하나로 3단계 접근법을 말을 하는데 3단계 접근법은 필자가 번역한
조나단 컬러의 해체 비평에 나오는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을 하나 예를 들자면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페미니즘이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여성이 원하는 것, 여성이 느끼는 것, 여성의 본질적인 욕망이나 경험에 호소를 두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죠.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에 도전을 하지만 도전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도전하는 방식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몇 개가 있냐면 그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생물학적 그냥 무조건 도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세 개의 차원의 변화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본질적인 욕망이나 경험 또는 여성이 원하는 것, 여성이 느끼는 것 이거를 전혀 다르게 읽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생물학적 조건에 맞추면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중시하면서 투쟁적인 남성, 메일, 피메일, 그죠? 그걸 중시하면서 투쟁적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보면 그 남편한테 평생을 맞고 살아온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을 살해했다. 우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그 여성을 위한 변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은 정치적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의 차이짐. 이제는 차이가 아니라 차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이런 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라고 보통 말하는 게 여기죠. 어? 요거는 위에 거는 섹스라고 말하면 이번에는 젠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페미니즘은 소위 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거는 이거는 성, 그죠? 의 성, 그죠? 성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성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젠더라고 우리가 하죠. 영어로 번역도 이건 젠더가 영어로 번역이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없죠. 젠더의 차이집. 즉 다시 말해서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이걸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설명하면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해.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해.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일부러 남자애들은 뛰는 걸 좋아해. 여자애들은 얌전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해. 이런 것들이 젠더라고 말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형을 남자들이 갖고 놀게 하고 남자애들이 바느질도 하는 연습을 학교에서 시키고 그런 차이점 이거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은 첫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보다는 고상한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성이면서 차이의 페미니즘을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싸고 넘어가는 폴과 포함과 초월의 구조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수준의 정치적인 입장을 택할 때 첫 번째 수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감싸고 넘어가고 포함하고 더 크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 지금 시끄러운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대남 그리고 이번에 선거 때도 많이 나왔죠. 그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차이짐 그래갖고 정치적인 대립의 입장을 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이 아니라 대립이죠 여기서 정책인 대립적인 그죠? 대립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대남이고 여성부를 폐지하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대립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선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여성부를 폐지한다 그랬다가 정작 정권의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대립적인 입장을 선택해서 여성부를 폐지해서 없애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정치적인 입장, 이 대립을, 그죠? 남성과 여성의 대립처럼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 번째 단계, 문화적인 조건. 그래서 여성의 문화적인 조건에 관심을 보이는 세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에서는 해체론의 차연의 철학을 이용해요. 차연은 차이와 지연의 합의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는 공간적인 차이를 말하죠. A와 B의 차이 이런 거.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차이의 철학은 처음에는 공간만, 이렇게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 차이는 둘이 공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A와 B 이런 식으로. 어, 화장실도 남성용, 여성용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간적 차이,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남성용, 여성용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성전환한 사람들, 남성이나 여성이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는 원래는 남성이었는데 시간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2단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철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 또한 두 번째 수준의 페미니즘을 감싸고 넘어가는 포괄의 구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을 포함하고 문화적 조건은 정치적 조건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부 폐지를 주장했던 현재 당선된 정권은 이런 문화적 조건으로 여성부 폐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즘의 철학이 차이의 철학을 포괄하고 차이의 철학이 차이즘의 철학을 감싸고 넘어가는 거죠. 해체론이 세 번째 단계까지 진전되는 추진력이 되니까 기존의 이론을 감싸고 넘어가는, 즉 포괄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의 새로운 통합을 위한 틀이 제시되는 거고, 이게 여성부 폐지라는 주장을 하고 당선된 윤석열 정권의 돌파구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같은 3단계 접근법이죠, 이게. 이게 이제 다양한, 요거는 이제 조나단 컬러의 해체협약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이용한 건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론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제재로 정리가 돼요. 이거는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이분법적으로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대적인 건 다 틀렸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순 논리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 이대남 좀 그런 것들 이게 다 이 단순 논리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이러면 차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이라면 차이즘은 정책이고 차이는 문화적인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주체라는 것들 이게 이제 인간의 주체, 노동의 주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주체를 얘기하는 거는 극렬한 폭력적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의 주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노동운동은 아까 있잖아요. 폭력, 그죠? 투쟁적 폭력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조도 앞으로 갈 길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주체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언제나 노동자는 아닌 거죠.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경영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주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경영 참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체화는 그 경영에 참여라고 해서 대립의 관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식으로 대립하고 나면 회사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 회사 자체가 망하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주체화의 과정, 서로 주체가 되는 과정, 노동의 주체가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정책도 마찬가지 거죠. 정책이 아니라 정치학이 돼야 되고 사실은 정치학이라는 거는 근대적인 개념이고 근대 정치적인 개념인 거죠. 사실은 정치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건 다 정치성인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리얼리즘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단계 생물학적 단계에서는
정치적 단계에서는 상징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징을 중심으로 정치가 벌어지잖아요. 어떤 상징이냐, 그죠? 그래서 뭐 상징,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중앙청이었던 옛날 건물들을 파괴했는데, 그건 왜냐? 일본을 상징하는 건물이니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요새도 그래요. 한국은행 건물, 지금 시내에 있는 한국은행 건물 앞에 뭐 안내문이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이쪽 관점이죠. 그건 일본을 상징하는 건데 왜 그걸 놔두느냐. 그건 좀 그렇죠. 그 글자까지 그 공격해서 글자까지 부셔야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문화적 관점은 전혀 모르는 거죠. 문화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정치적 관점에서 오면 텍스트라고 부르고, 그죠? 그다음에 해체론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는 텍스트성이라고 불러요. 타자, 남을 말할 때 타자를 제2의 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타자성을 영입하는 게 더 중요하지. 더 말하자면 차원이 높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해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방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겸손, 그죠? 궁극적으로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 차이의 철학이고, 차이즘의 철학, 그리고 차이의 철학으로 가는 전개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결론 없는 변증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증법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변증법은 결론이 꼭 있는 것처럼 말하죠? 결론이 없어요. 정반 합. 그래서 이쪽이 합이고 끝났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 결론 없는 변증법하고 비슷해요. 이게 3단계 정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의 동조를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작업 전략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프리고진이 애써 설명하는 고전과학에서 현대과학으로의 전환 과정을 하나 말할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는 해체론에 의거하는 3단계 접근법, 이 융합작업 이런 것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존재와 생존을 위한 정반합의 대립구조와 그치? 그다음에 지배 세력이 되려는 정치 투쟁을 포괄하는 요거는 이 생존 1차 단계고 그죠? 그다음에 2차 단계가 지배 세력이 되려는 정치 투쟁 이걸 둘 다 포함하고 넘어가는 그게 뭐냐면 3 불이 중도의 선사상이 대표하는 정도의 문화. 그러니까 정도라는 거는 선택의 문화가 아니죠. 디그리. 그러니까 어떤 게 오르니까 너 나머지는 없어져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거고 어느 정도는 저거다는 거예요. 정도의 문화. 즉 상중 그게 불교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그러는데 같은 어떤 참선의 단계인데 정도의 개념 속에서 그걸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근기라고 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상근기라고 해서 부처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정도의 문화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선의 깨달음의 깊이가 그런 그 정도의 문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근기 개념인데 그런 개념 체계 쪽에서 방편 전략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임시 방편으로 쓰는 전략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갈등의 구조, 대립 구조, 정치 투쟁의 구조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전략일 거고 그런 것들을 3단계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일련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려고 있는 한국의 성과 아방가르드 정신의 융합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의 전환할 방안일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거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런 3단계 접근법이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